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린 이음터센터에서 개최하는 인문학 강좌 시간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있는 유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학생들과 이제 우리의 시, 소설, 비평 이런 것들을 같이 읽고 또 토론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넓게 보면 좀 딱딱해 보이는 철학이라든가 또 재미있게 인물들이 등장하는 역사,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들, 또 인간의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추적 같은 거, 또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추적하는 그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0년 내내 우리의 환경을 규정했던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즈음에서 인문학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감동이나 혹은 가르침, 그리고 넓게는 이제 많이 지쳐있는 우리에게 어떤 위안과 또 어떤 다짐을 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제해야 할 것은 인문학이라는 이 학문은 인간의 그 어떤 위대함 혹은 가능성을 이제 찾아가는 학문입니다. 두루 알려져 있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생명체하고 달리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월적인 신을 또는 영성을, 그런 걸 상상하는 능력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인 어떤 예측과 또 진단을 가능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경험과 본능에 의존하는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타인을 또 배려할 수 있고 또 어떤 큰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참 위대한 가능성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신의 어떤 생물학적인 욕구와는 달리 타인을 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인간만이 수십만 학살을 합니다. 인간만이 타인에게 집요한 복수를 하고 인간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요청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잔혹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그 인간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있노라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자신 속에 타인도 보게 되고 또 타인을 바라보고 있지만 타인 속에 자신도 바라보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참 어떤 경우에는 허무하게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만이 주는 감동 때문에 또 인생을 또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는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드리고 또 다른 축에는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드려서 이 메모리얼과 타임,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60분 정도 아마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뭐 3시간 강의를 한다든지 또 15주 이렇게 한 학기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짧게 요약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이렇게 약간 생략과 이렇게 비약 같은 게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걸 감안해 주시고 들으시면 그래도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약간의 공감과
또 참조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잘 알려진 분이죠. 노나라의 성인이라고 알려진 공자의 어록 논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딱딱한 책이지만 그래도 논의에 필요해서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논어는 공자가 집필한 책은 아니고요. 이 어록을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공자가 뭐 진술했다고는 하지만 아주 다양한 어떤 그 이제 양식과 화법과 가르침이 들어 있어서 공자 한 분이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어쩌면 그 당대의 지혜를 전부 집약해 놓은 듯한, 말하자면 무슨 그 총서 같은 느낌을 주는 아주 귀한 책이죠. 그러니까 서양의 바이블이나 또 소크라테스 대화록, 그다음에 동양의 불경과 이 공자의 어록들이 이제 세계적인 어떤 종교 경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여기 하기편이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의 한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한자로 쓰여 있어서 조금 이제 또 외국어 같은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친숙한 부분이니까 제가 읽고 잠깐 해석하고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왈, 그러니까 공자가 가라사대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이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TV에서도 도울 김용옥 선생이 논어 강조할 때 저 부분을 꼭 이제 처음 부분에 다루죠. 그러니까 학이 시습지, 학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입력이죠, 입력. 학이 공부하고 시습, 그러니까 그것을 때로 익히면, 습은 이제 반복적 연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은 인풋이고요, 습은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고 익히고, 공부하고 익히고 이래야 이제 이제 즐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학만 하면은 이렇게 아는 건 많지만 바보가 되고요. 학을 안 하고 습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은 뛰어나지만 배움이 옅은 그런 이제 불균형을 낳게 되죠. 그래서 공자는 학과 습의 균형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이 시습지 불영여로, 그게 기쁘다. 그러니까 역시 공자다운 말이죠. 다음 두 번째는 유붕자원 박내면 불영락호와 이랬습니다. 좀 뭐 어려운 한자가 섞여 있지만 간단한 말이죠.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절은 공부의 즐거움, 두 번째는 벗과의 사귐의 즐거움을 말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공자가 말한 저 세 번째 행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첫 화두로 저 세 번째 행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한자로 인부지 이불운이면 불약군자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약군자호라는 말은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앞에 것만 하면 군자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 종교에서 이를테면 제가 아까 성경을 말했는데 이 신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의 어떤 최고의 어떤 그 성숙한 상태를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 너희가 비록 죄인이었으나 믿음과 수행을 통해서 의인에 이른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인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죠. 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분들은 너희들이 비록 지금 잘 모르나 무지한 상태이나 철학적인 어떤 통찰을 통해서 지혜 상태로, 즉 현자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공자는 우리 같이 이렇게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그때그때의 그 유불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했고요. 커다란 의나 또 가치에 종사하고 거기에 이제 자신의 실천을 이렇게 일종의 승부수를 거는 사람들을 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얘기하는 최고의 성인을 군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군자가 되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공자가 저렇게 천연스럽게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군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부지 불온만 하면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부지 불온이 뭐냐? 그러니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인은 이제 나 말고 타인을 말합니다. 타인이 부지, 알아주지 않더라도 불온이면, 온자가 이게 화를 낸다는 거거든요. 성을 낸다.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가 나지 않으면 그가 곧 군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쉬운 것 같죠.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아니하면. 근데 공자는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한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남이 나를 안 알아주면 화가 난다. 근데 그게 화를 안 내면 군자가 된다. 그러니까 군자가 되는지 쉽지 않을 테니까 공자는 아주 경험적인 확신으로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자기를 안 알아주면 다 화를 내더라. 그런 어떤 경험적인 통계를 갖고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저 구절을 제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과 조금 편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1990년대에 처음 대학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가 1990년 3월에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올해 31년째 대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대학 강단에서 쓰고서도 강산이 3번 변했으니까 오래전 일이죠. 근데 그 무렵에 제가 본 영화 한 소절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그때는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라는 게 당연히 대중예술의 핵심이었고 정점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대학생 이제 막 뭐 초년병 강사니까 주로 동시상영 연극장 이런 거 좋아했어요. 한 번에 가서 두 번 보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좀 B급 그 필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제목이나 줄거리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한 장면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아가씨가 있는데 이 두 여성이 오랜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주 중마고우라고 하죠.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삼각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이 둘은 친구이자 라이벌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둘이 사랑하는 동네 오빠가 하루는 이 동네 그 불량배들한테 구타를 당하는 장면을 그 두 여성 중에 한 여성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기 오빠가 맞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싸움에 개입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아주 그 피투성이가 된 자기 그 사랑하는 연인 오빠를 이제 바라만 봅니다. 근데 이제 불량배들이 다 이제 퇴각을 하고 그 완전히 그 이제 늘씬하게 그야말로 터진 오빠를 어떻게든 부축을 해가지고 자기 자취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오빠니까 얼마나 그 이제 수건을 적셔서 다 그 피를 닦고 다음에 이제 물을 끓이고 미음을 먹이고 뭐 그래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열심히 간호를 해서 그 남성을 깨나게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또 한 축에 다른 여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남자를 같이 좋아하는 그 라이벌 친구. 근데 이 여성은 지금 이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맞고 지금 아주 그 뭐랄까 생명 위기에 처해 있을 정도로 맞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근데 이제 이 한 여성이 그걸 이제 발견하고 이제 그 오빠를 이제 간호해서 깨놨어요. 근데 영화가 제가 B급 필름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A급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제 딱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눈이 하더니 깨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을 딱 붙잡고 오빠 이제 됐어요. 살아나셨어요. 괜찮아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 동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그 이제 자기를 짝사랑하는 그 여성에게. 근데 이 남자가 딱 손을 잡더니 그래 네가 너였구나 고맙다. 그러더니 여기 없는 그 여성 있잖아요. 이 사실조차를 모르는 라이벌 걔 이름을 부른 거예요. 걔 이름을 딱 부르더니 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참 한심하잖아. 살린 건 난데 말이야. 그래서 이제 툭툭 치면서 그 오빠한테 이렇게 말해요. 오빠 저예요. 저. 누구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얘가 지금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지 계속 이 여자 보고 다른 여성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부터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지금 이 손을 붙잡고 있는 여성이 듣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자기 친구 얘기를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의 마음속에 정말 그 아이가 있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영화가 제가 아까 B급 필름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여성이 취한 행동 때문에 제가 B급이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 다 살려놓은 그 오빠를 다시 패요. 다시 패. 그래서 다시 이제 기절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자, 봅시다. 제가 이 공자 선생의 이 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이제 사랑이란 용어보다는 욕망이란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 desire.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욕망하는 거예요. 욕망이란 말이 그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그 심장이 지향하는 어떤 운동, 그런 걸 욕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욕망하기도 하고, 명예를 욕망하기도 하고, 그녀를 욕망하기도 하고, 다 욕망하는 거예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건 욕망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 건 욕구라고 해요. 생물학적인 욕구. 때 되면 밥 먹고 싶고, 때 되면 자고 싶고, 때 되면 화장실에 가고, 이런 거는 이제 욕망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 건 이제 누구나 다 육체를 부여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거니까 그런 건 욕구라고 하고, 어떤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어떤 도약이나 어떤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향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욕망 중에 명예욕이나 권력욕 또는 금전 욕구, 이를테면 금전 욕망, 돈을 벌고 싶다,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명예, 권력, 돈은 그 자체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예를 추구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명예를 원래 멀리 했어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유독 지금 말씀드리는 사랑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욕망을 갖고 누군가를 욕망하는데, 아셨죠? 그 대상도 욕망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것과 그의 욕망이 나를 향해야 그게 비로소 성립되는 관계잖아요. 그럼 나만 욕망하고 그는 욕망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그게 짝사랑이 되죠. 근데 지금 이 여성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지금 자기 방에다 모셔놓고 자기가 욕망하는 이 남자를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육체와 정신이 자기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딱 붙잡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여기 없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냐면 내가 욕망하는 이 남자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한 가지는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남자의 욕망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남자를 지금 이렇게 온몸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남자의 욕망만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다시 때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하면 이런 규정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사랑이란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의 욕망을 욕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욕망했던 거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욕망이지. 그러니까 조금 바꿔 표현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욕망의 목적어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내가 주어로서 그를 목적으로 호명하고 욕망할 수는 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그 남자의 욕망이 나를 목적으로 호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로서는 사랑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의 목적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어로서 가졌던 사랑도 싸늘하게 식는 장면을, 그 장면이 보여준 겁니다. 사람은, 여기 좀 공자 선생과 그 영화를 엮어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목적으로 호명하지 않으면 다시 때립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한 50년간 잘 살아온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50년 결혼 기념식에 남편이 이런 말을 아내에게 했다고 합시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은 당신이다. 당신은 훌륭한 아내였고,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훌륭한 아이들의 어머니였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같이 이렇게 훌륭한 노년을 맞고 있다. 참 당신한테 감사한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사실 누군가가 또 하나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은 당신하고 나눴지만 그리움의 대상으로 오랫동안 정말 그러나 만나지도 않고 욕망하지도 않았던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늘 살아있었다. 그러나 당신이 있어서 이 그리움도 뒷전으로 물릴 수 있었고 당신과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참으로 멋지다라고 만약에 말했다면 말하자면 이 남자를 이제 아내가 사랑했는데 이 남편이 이제 지금 우리식의 용어를 이제 채택한다면 목적어가 분산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만을 사랑했다고 표현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목적어가 또 하나 있었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아내도 그렇게 훌륭한 부부도 그 목적어가 자기만을 향하고 있다는 말과 목적어가 이렇게 사실은 하나 더 있었다는 말을 들을 때하고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진한 서운함 같은 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말이에요. 아까 그 영화로 돌아가면 정말 얘를 사랑했으면요. 걔가 나를 다른 여자로 보건 아니면 헛소리를 하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를 살려야죠. 근데 내가 사랑한 게 이 남자가 아니거든요. 이 남자의 욕망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의 욕망이 내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부의 예도 아마 목적어가 또 하나 있었다는 그 남편의 말을 물론 진정시키면서 나도 이 남자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위안을 했겠지만 그 말을 듣기 전보다는 훨씬 마음의 동요가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신화의 주인공을 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르시시즘, 즉 자기 도취, 자기 애 이런 거에 어원이 된 그 신화적인 인물이죠. 나르키소스가 그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하도 이뻐서 몰입하다가 물에 빠져서 이제 죽고 거기서 핀 꽃이 수선화라는 그런 이제 일화죠. 근데 이 일화를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아주 19세기 유명한 그 세기말 작가가 이렇게 약간 번안을 해가지고 일화를 꾸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 나르키소스가 죽고 나서 거기 이제 핀 꽃들이 그 물결에게 물어본 거예요. 물에게. 야, 너는 나르키소스 얼굴 봤겠다. 걔가 그렇게 잘생겼다며. 그래서 야, 그 나르키소스 얼굴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이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결 대답이 기가 막혀요. 잘 기억이 안 나. 왜 맨날 봤을 텐데 서로. 나는 나르키소스를 보면서 감동을 나도 했지. 근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얼굴 보면서 감동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 했더니 나르키소스의 눈에 이렇게 눈을 보라보니까 눈에 내가 비치더라고. 그러니까 물결이 비친 거예요 거기에. 그 비친 물결, 즉 내 모습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나르키소스 얼굴은 볼 그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결은 나르키소스 얼굴에 감동한 게 아니고 나르키소스의 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이걸 또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주 가족이나 이런 원초적인 관계 말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귀면서 내가 벗이나 선후배나 스승제자 이런 분들의 그 사랑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그 안에 있는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 한 10년간 친한 친구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는 내가 이제까지 너를 사귄 게 최악이야. 내가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한마디만 나를 안 알아주는 말을 하잖아요. 10년 사귐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가족은 그런 일로 무너지진 않지만 스승과 제자도 갑자기 스승이 참 훌륭한 스승인데 너 요즘 보니까 너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너 대학원 그만둬 마. 만약에 그랬다면 교육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겠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안에서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에 대한 서운함 같은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존경했던 것은 그분의 학문도 있지만 그분이 나를 볼 때마다 늘 인정해 주고
그분이 나를 볼 때마다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분 속에 있는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하고 관련 없는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마르틴 루터 킹이나 김수환 추기경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욕망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건 이제 존경하는 거니까 내용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길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 공자 선생의 이 인부지 불운이면 불육군자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 생을 부정해.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가치를 부정해. 이럴 때 사람들은 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강의의 원천이 나오는데, 선생님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어로서 사랑을 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저쪽에서 뭐라고 하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자의 말에 의하면 나를 알아주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 알아주면 사랑이 식어. 저 사람이 욕망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주어로서의 사랑이 있잖아요. 나는 그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어떤 서운한 말을 해도 사랑하겠다는 말이 속절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먼저예요. 그리고 목적어가 궁극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최고의 아내였다. 야, 네가 내 진짜 딸이다. 어머니가 제 어머니여서 참 다행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을 안 들어도 무조건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관계를 바꾸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당연히 여러분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뭐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다 누군가의 기억의 목적어가 되기를 뜨겁게 열망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가끔 오는 안부 속에 그래도 네가 세상 어디선가 살아있어서 내가 힘을 얻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내가 더 힘이 나는 이상한 역설이 생겨요. 제가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작가들인데 훌륭한 작가들이 많아요. 근데 아주 훌륭한 작가들도 이번에 내신 신간 참 좋더라고. 당신의 대표작이 될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역작을 썼냐 그러면 하나도 감동 안 해요. 왜냐면 얘가 읽지도 않고 얘기한 걸 아니까. 근데 알아주잖아요. 예컨대 선배 뒤에서 5페이지쯤에 그 두 번째 문단이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외워버려요. 한 두 문장을. 이거는요. 그 소설의 그 중간에 이런 장면을 완전히 집약하면서 아마 선배의 그 소설 문장 중에 가장 빛나는 문장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작가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닙니까? 오늘 시간 있어? 밥 사겠대요. 그렇게 이미 유명한 작가들도요. 저같이 후배가 알아주잖아요. 이번 작품이 참 훌륭한 작품이라고 알아주잖아. 그냥 빈소리로 야 너 훌륭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갑자기 주어로서의 의지가 살아난다는 거야. 갑자기 밥을 사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 보세요.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이 메모리얼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합니까? 여행을 가면 풍경을 기억하고 문화를 기억하고 다 옛날에 사라진 유년 시절을 기억하고 고향을 기억하고 모교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어린 벗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지금 내 앞에 없지만 부재하지만 현존합니다. 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지만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구성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렇게 나약해요. 하지만 나약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또 우린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면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은요 주어로서의 역량과 열정이 다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고요. 누구나 다 누군가의 기억의 목적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선물처럼 주어주신 여러분들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어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선배를 만나서 그나마 내가 가능했다고. 당신의 글을 읽어서 내가 위안받았다고. 당신의 그 한마디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말을 하세요.
약간의 과장과 일반화가 있더라도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인간이 자기애에 빠져가지고 뭐 자기 도취 그렇게만 빠진다는 뜻은 아니라 인간은 또 위대한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신의 기억을 확장해가고 아마 자신의 기억 속에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을 다시 주인공으로 삼아서 또 다른 기억을 파생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자 선생의 말이 어렵다는 말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그 누군가를 긍정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혹시 여기 교사분들이나 아이들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육학적으로 이미 체벌이나 꾸중을 통한 교육적 신장은 이미 무효선언이 오래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기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아이를 불러 세워서 야 망신을 주잖아요. 걔가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지적을 했더라도 하나를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면 다른 애들 앞에서 망신을 줬잖아요. 말하자면 자기를 인정하는 걸 송두리째 부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옳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적을 한 사람을 평생 원망하며 삽니다. 화가 난 거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지 말고 야, 너 수업 시간에 끝나고 보자. 그래서 데려와서 야, 선생님 보니까 단말. 야, 우리끼리야. 너 나부터 하지 마. 내가 볼 거야. 야, 알았지? 화이팅. 야, 우리끼리만 하자. 그러면 일단 자기를 알아줬잖아요. 타인한테 망신을 안 줬잖아. 그러면 그 선생님의 말을 챙겨요, 걔가. 인정해줌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부함과 돌직구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타인의 삶을 궁극적으로 긍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긍정해야지. 요즘 애들 못 쓰겠어. 뭐 요즘 애들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우리가 그 긍정할 만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키워드들을 몇 개 보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만. 아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커피 한 잔 했습니다. 여기 종이컵에다가.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커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다 먹었으니까 얼룩이 있잖아요. 이 얼룩이 이제 시간이 가면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커피의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양대학교 국문과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딱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 안에는 커피가 있느냐 없느냐? 철학 용어로 좀 바꾸면 존재하느냐 부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A냐 나대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 한양대 국문과 애들은 제가 A냐 나대이냐 물어보면 꼭 답은 둘 중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미 답은 언제나 제3의 답을 말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초보적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앞에 앉은 이제 똑똑한 여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 얼룩은 커피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고 부재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똑한 답이라고. 너는 A냐 나대이냐 물어봤더니 A and 나대이라고 말한 거야. 존재하기도 하고 부재하기도 하고. 근데 저 뒤에 앉은 역시 똑똑한 여학생이 이렇게 답해요. 선생님, 그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고 부재한다고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냐 부재냐 물어봤더니 비존재 and 비부재라고 말한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A and 나데이고 앞에는 뒤에는 나데이 and 난나데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같죠. 부재와 존재의 동시성을 말한 거니까 어쨌든. 훌륭하다. 역시 우리 제자들이로고 이러면서 제가 추가 질문하죠. 그러면 이 흔적은 그렇구나. 이 흔적은 어느 순간까지는 커피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커피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구나. 일정한 시간을 사이에 둔 커피의 존재와 부재를 동시에 증명하는 게 이 얼룩이구나. 그러면 이 얼룩이, 흔적이, 자국이 인간에겐 뭐게? 인간에게 이 자국이 뭘 것 같냐라고 하면 애들이 깊이 고민한 다음에 답변합니다. 결국 답을 제가 추론하는데 그게 오늘의 키워드, 기억입니다. 기억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저는 이제 부모님이 3년 전, 이제 어머니 먼저 10여 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셔서 저도 고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말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애잔함이 더 큰 것 같아요. 말년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 아버지 이렇게 추도식에는 꼭 제가 이렇게 사회를 봐서 하는데 아들이 하나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울먹여요. 아버지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손자들이 제 효심이 아주 대단한 줄 알고 자기도 저래야 되냐고 뭐 강박을 느끼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죠. 그야말로 지상에서 사라지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끔찍하게 남아 계세요. 이게 커피의 흔적이지. 어느 순간에 출렁였던 커피. 이제는 사라진 커피. 그러나 남아있는 커피.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아버지. 그 기억. 기억은 존재냐 부재냐. 우리의 기억 속의 유년 시절, 기억 속의 짝사랑, 기억 속의 첫사랑, 기억 속의 우리의 모교, 그다음 기억 속의 그 읽었던 책들, 기억 속의 옛날 영화. 오늘 제가 이게 화성에 이렇게 오면서 라디오를 FM을 트니까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나와요. 그 메릴 스트립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왔던 80년대 후반에 아주 제가 참 잘 본 영화인데,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20대로 돌아가가지고 그때를 연상했어요. 그러면 그때의 순간은 사라졌죠. 벌써 30년 전에 사라졌는데 내 안에 이렇게 너무도 선명하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남을 겁니다. 흔적처럼. 우리는 사라져가지만.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일출보다 일몰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피어나는 꽃보다 단풍이 더 아름답고. 왜 소멸해가는 것들이 더 아름다울까요?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나도 곧 사라져 갈 거니까. 나도 곧 사라져 갈 거니까 사라지기 직전의 붉은 노을이, 사라지기 직전의 단풍이 아름답다고 해요. 우린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사라지면서 남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인문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안은 심정적 치유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진정한 위안은요, 나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지는데 우리에게 남는 기억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위안인 것 같습니다. 너무도 평등하게. 그래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등한 뭐랄까요,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 평등의 최종적 사건이 죽음이죠. 그러면 죽음은 평등하지만 죽음 이후의 기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가 열심히 타인과 산 그런 흔적들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가지길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과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다음에 행복과 가치라는 말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한 이유로 이 자본주의는 행복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은 별로 행복하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살아본 분들은 오히려 좋았던 시절이 지나갔고 지금은 오히려 더 쓸쓸하고 또 그렇다 그래요. 그럼 행복은 언제 오는가? 제가 너무 일찍 그 학교 선생을 시작해서 그런지 우리 결혼식 그 주례를 많이 했어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례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주로 많죠. 근데 이제 졸업하고 뭐 캠퍼스 커플들은 둘 다 알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가 어디서 배우자를 찾아갖고 오면은 제가 꼭 결혼식 전에 만나요. 그래서 배우자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부모님은 계신지, 또 뭐 맏인지 막내인지, 뭐 직장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 나이는 몇 살인지 알고서 주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례사는 실제 원고는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친구들 표정 보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좀 폭소도 터뜨리게 하고, 가끔은 이제 감동도 주고, 저쪽 신부의 어머님의 그 눈물을 쏟게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건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데, 그 많은 제가 커플을 주례를 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만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른 건 다 그 이제 그들에게 조사한 데이터를 갖고 하고 하나는 똑같이 했어요, 그동안. 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제 학교에 오래 있었고 또 사범대학에 좀 오래 있었어 가지고 지금은 공문과에 있지만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제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행복을 목표로 살지 않길 바란다. 행복을 목표로 살면 대개 오지 않는 행복에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불행해한다. 오히려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가치를 목표로 삼아봐라. 가치, value. 근데 주례는 그 가치가 뭔지 알려줄 수 없다. 너와 나의 가치가 다르니까. 근데 부부니까 한번 합의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가치.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꼭 하자 하는 긍정적 가치와 야, 우린 절대 이런 건 하지 말자는 부정적 가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 2개씩, 3개씩 합의할 수 있잖아. 그래, 합의해서 살아가면서 독려해라, 서로를. 야, 우리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야, 우리 그거 꼭 하기로 했잖아. 물론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갔어요. 그 훗날 그 가치를 실현했건 미실현했건 그걸 같이 호흡해온 그 부부가 훗날 이렇게 말한다. 그 시절이 행복했노라고. 행복은 미래에 올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산 자들이 누리는 사후적 기억의 특권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사후적 기억의 특권이다. 이미 행복은 와버린 거예요. 행복은 영어로 하면 already not yet. 이미 와 있고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미 와 있고 영원히 오지 않아요. 근데 이미 와 있는 걸 바라면 불안하고요. 오지 않는 거를 계속 기다리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신과의 결혼이 이미 행이 온 거예요. 행복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안간힘을 다해서 같이 누리고 훗날 그 시절에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것이 삶이다. 제발 그러길 바란다. 행복을 목표로 살면 당신들도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지 말고 기억과 시간과 여러분들의 열정을 타인에게 나눠라. 주례가 그걸 바란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게 이 신랑 신부들은요 제 얘기가 잘 안 들리나 봐요. 빨리 신혼여행 가야 되니까. 근데 제 주례를 들은 그 부모님 4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주례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분들이 감동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말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제 말에 이제 공감을 하신 거죠. 그때가 행복했구나 진짜.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때가 행복했는데 무슨 행복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불행하고. 여러분들 모든 불행은 비교해서 오잖아요. 나도 괜찮은데 내 남편 괜찮은데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면 내 남편이 이제 안 위대한 게 보이는 것처럼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예전에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69대 50 먹은 그 연구자 보고 참 좋은 나이라 그래요. 근데 그 50 드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나이가 몇이냐고 저는 30 몇인데 좋은 나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학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23살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박경리 선생도 69인데 83세 돌아가셨거든요. 83일 때 69은 얼마나 좋은 나이였을까? 69이 보면 50은 얼마나 좋은 나이인가? 50은 또 30 몇은 또 얼마나 좋은 나이인가? 30 몇은 또 20 몇은 또 얼마나 좋은 나이인가? 그럼 뒤집어 말하면 다 좋은 나이죠. 어느 순간에 그리워하는 나이니까. 근데 바보들은 자기는 지금 제대로 못 갖췄고 진짜 좋은 삶은 10년 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절을 그 기억의 목적어에서 낭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의 욕망의 그 본체를 잘 기억하고 타인을 긍정하고 그 타인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면서 내 삶을 주어로서 다시 되살려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금 이 순간에 기록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늙을 겁니다. 우리도 사라져갈 겁니다. 우리의 삶과 사라짐에 대해서 우리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걔 열심히 살았지만 저밖에 몰랐어. 걔 뭐 가정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저를 위했던 거지. 이런 것들이 기억의 양상입니다. 세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려고 살면 그것조차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의 스케일을 타인을 긍정하고 타인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의 캐릭터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타인에게 냉소적이고 까칠하고 되도록이면 긍정의 말을 안 하는 사람보다 기억의 목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잘 각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테스 형을 부르는 나훈아라는 가수를 아시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부른 노래 중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젊은 나훈아가 부릅니다. 근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비유죠, 비유. 뭐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기만 하겠어요? 기쁨의 씨앗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건 비유라고 하죠. 원래 정의를 내릴 때 사전적 정의가 있고 비유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있잖아요. 눈 내리는 눈. 아직 지금 우리 그 수도권에 첫눈이 아직 안 왔는데 눈이 내리면 그 눈의 정의가 뭘까요? 눈의 정의는 과학적 정의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상의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공중에 떠돌다가 찬 기운을 만나서 내리는 백색의 그 뭉치, 이게 그 육각형 크리스탈, 그게 눈의 정의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비유적 정의도 합니다. 눈은 하느님의 비듬이야.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하느님의 비듬. 하느님이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고개를 흔들었더니 비듬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신의 고뇌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아니면 백석의 시처럼 눈이 푹푹 내리면서 자기의 사랑이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건 비유적 정의죠. 저는 인생의 비유적 정의 중에 제가 가장 생각하는 건 저기 써 있는 거예요. 인생이요, 제가 보기에는 다 남의 일처럼 여겨지던 일들이 하나하나 자기 일이 돼가는 과정 같습니다. 저는 제가 늙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거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플지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철학과 갈까, 국문과 갈까, 경영학과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이 들면 치과 갈까, 신경과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인생의 자연스러운 통로가 어떻게 나한테도 이렇게 정확하게 올까 하는 생각에 기가 막혀 합니다. 인생은 다 남의 일이었던 것이 내 일이 됩니다. 그 마지막 사건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 우연이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필연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송린 이음터에서 와서 하는 강의, 이건 우연입니다. 시간이 맞아야 됐고요. 또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이 시간에 강의가 없어야 되고요. 또 인문학이어야 되고요. 또 우리 여기서 섭외할 때 제가 마침 또 그 연락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우연들이 겹친 거예요. 근데 훗날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의 어떤 전부는 아닐지라도 한 부분을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저하고 비슷한 테마, 즉 기억과 시간 혹은 욕망과 행복 뭐 이런 단어를 떠올릴 때 제가 들었던 사례나 어떤 정의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용하신다 그러면 이 우연이 이제 필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심지어 훗날 여러분들의 자제가 또는 여러분이 한양대학교에 오셔서 사제관이 될지 알게 뭡니까? 최근에 옛날에 헤어졌던 친구하고 사돈이 된 애도 있어요. 갑자기 저 상대 측 부모가 오는데 옛날에 안 좋게 헤어졌던 애라는 거야. 그래서 역시 헤어질 때도 잘 헤어졌다 그런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다 이렇게 필연이 돼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대유행을 합니다. 앞으로 인류는 10만 관중이 운집한 월드컵 결승전이나 수만 명이 한 라인에서 출발하는 대규모의 마라톤 행사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한국 영화 천만 시대는 전설 속에 묻힐 것입니다. 아무도 극장을 1000만 명이 찾는 시대는 재현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영화야 퇴조하지 않겠지만 극장은 퇴조하겠죠. 월드컵은 진행되겠지만 저렇게 때로 뭉쳐서 함성을 지르는 일들은 이제 약화되거나 다른 양식을 찾겠죠. 2021년은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10년 후에, 자, 10년은 몇 년이죠? 2030년이네요. 자, 2030년에 여러분들 나이를 계산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하죠? 지금 나이로 10살만 더 하면 되니까. 10살 더 해보세요. 끔찍하시죠? 그 나이. 근데 그 나이 때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이 나이가 좋은 나이였다고 기억하겠죠? 인간은 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2030년이 됐다고 합시다. 자, 2030년에,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라고 이제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 사람에게 10년만 젊었어도가 언제죠? 지금이죠, 지금. 근데 여러분 2030년에, 2020년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오죠. 우리가 뭐 백투더 퓨처도 아니고 타임머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럼 2030년에 왜 2020년이 그리울까요? 그때가 좀 젊었으니까. 그때 가서는 그럼 2030년에 10년만 젊었으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020년을 2030년에 그리워하다가 돌아온 거라고 치고 그때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이런 거 할 걸 하는 걸 지금 하면 되잖아. 선생님, 이해 있습니다. 내가 2030년에 2020년으로 돌아가면 뭐가 하고 싶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죠. 그러나 인간은 다 그게 뭔지 압니다. 2030년에 10년 전에 내가 다시 10년 전이 되면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누구나 다 이런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나는 뭐에 취해서, 뭐에 홀려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고, 찾아보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 시간들, 공간들, 그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바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하고 아주 바쁘게 사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세요? 바쁜 사람하고 아주 바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심심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약간의 농담이 섞여 있지만 또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분주함을 일용할 양식으로 삽니다. 바빠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왠지 한가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가함 속에서만 누군가를 돌아보게 되고 안 찾아본 것을 찾아보게 돼요. 아마 그런 시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내지 않으면 나지 않습니다. 바쁜 김에 많이 바쁘시고 그 바쁜 틈틈에다가 그런 돌아봄의 시간을 배치하시면 우리가 10년 후에 아마 그것을 하고 싶었던 것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말씀으로 이 기억과 시간을 통합하는 얘기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물은 프레젠트인데요. 공교롭게도 현재라는 시간도 프레젠트입니다. 프레젠트 is 프레젠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큰 선물인데요. 원래 선물이라는 건요. 타인이 나한테 주는 건데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나한테 맞을 것 같아서 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물을 좀 받는데요. 선물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까지는 못하고 받았을 때 아주 그렇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는 장갑이고요. 하나는 손수건이에요. 저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장갑을 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추워도 장갑은 안 껴요. 너무 답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손수건은요. 또 어릴 때는 좀 썼는 것 같은데 지금도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하도 여기저기 이렇게 이렇게 티슈가 있어서 그런지 손수건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수건은 그냥 쌓이고 제가 오히려 누구한테 이렇게 이거 그래도 브랜드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줘요. 근데 손수건을 주는 사람한테 야 이런 걸 주냐? 그래서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선물로 줬는데. 여러분들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죠? 우리의 모두가 알듯이 현금입니다. 현금. 그러니까 현금을 주면 내가 필요한 걸 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의 가족, 부모, 배우자, 자식 이게 원래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비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따져보세요. 나한테 현금을 줬으면 이런 가족 안 사죠? 이런 가족. 더 좀 똑똑한 애를 사고, 더 좀 잘생긴 남편을 사고, 더 훌륭한 돈 많은 아버지를 사겠는데, 이게 선물로 주어진 분이 돈도 많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별로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데, 나한테 선물로 온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떤 사제라는 게 이제 종교의 말하자면 사목을 하시는 분인데, 뭐 가톨릭이건 불교건 개신교건 제가 통할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자제 하나가 굉장히 말하자면 부모 기준에 못 미치는 거야. 하라는 건 안 하고 맨날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도대체 뭐 미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했더니 거기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걔가 내가 준 선물이다. 임마. 걔를 너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선물이 나한테 오기를 얼마나 다행인가. 나한테 맞는 애를 주셨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로 종교는 달라도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맞아. 우리 아이가 내 기준에 미치건 미치지 못하건 누군가가 나한테 맞는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맞아. 얘가 딴 데 갔으면 못 들 뻔했어요. 다행히 나한테 와서 그러면 나라는 아빠와 얘라는 아이가 이제 이렇게 서로가 선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뇌물은 현금이지만 선물은 누군가가 나의 삶에 맞게 디자인해서, 그건 이제 종교적으로는 섭리라고 하고, 섭리 또는 운명이라고도 해요. 이건 비종교적인 말이죠. 섭리건 운명이건 우리에게 준 어떤 조건들 아닙니까? 내가 택한 거 아닙니다. 나는 부모를 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성별도 택한 적 없고, 나는 우리 아이들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 선물이 이미 와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요, 갑자기 비교 심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행복이 이미 와 있구나. 그리고 훗날 그 아이들이 어릴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여러분, 얘들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좋은 대학 가고 나면 그 아이가 그렇게 말썽 부리고 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행복했다고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보들은 그게 행복한지 모르고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한다 그래요. 좋은 대학 가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를 만나지도 않고 사라지니까 너무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것,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아이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을 겁니다. 아빠가 해준 게 뭔데? 아빠 일만 바빴잖아요. 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믿어주셨다. 나를 알아주었다. 라고 기억되면은 그게 곧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윤동주라는 청년 시인의 서시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이 유명한 구절이지만 그 다음 5, 6행만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이 25살 청년이 노래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안 하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고 함으로써 존재의 뒷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 앞모습은 거울을 보고 있으면 예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매혹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앞모습이 잘생겨도 뒷모습은 다 초라합니다. 다 굽어 있고요. 뒷모습은 다 사라져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윤동주는 저 때가 태평양 전쟁 때니까 전쟁을 연상하고 썼을 가능성도 있지만 모든 존재자들의 뒷모습이 왠지 사라져가는 자의 모습인 거 본 것 같아요. 우리도 사라져가고 시간도 사라져갔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갈 것입니다. 사라져감은 없어짐이 아닙니다. 남겨짐입니다. 이 남는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참 무서운 일 같아요. 누군가의 기억에 머문다는 것. 그 기억조차 사라지면 정말 깨끗하게 사라질 텐데 기억이라는 이 커피의 얼룩이 남아서, 그런데 나는 사라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기억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나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부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기도 하고 부재하기도 하고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괜찮은 목적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을 여러분들의 기억에 중요한 목적으로 호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선물이 그 기억이라는 하나의 운동에 남으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순간을, 여러분들의 공간을 끊임없이 재현하면서 여러분들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 우리가 그렇게 남기를 우리는 다 사실 열망합니다. 그러나 안 그런 척 사는 것일 뿐이죠. 기억 속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여러분들의 욕망의 유일 목적으로 호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내 언니여서, 이건 반말하면 안 되겠다. 언니가 내 언니여서, 엄마가 내 부모여서 참 다행이었노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이 약간의 과장과 비약을 담고 있더라도 그 과장과 비약을 표현하는 순간 그 과장과 비약이 현실이 됩니다. Present is present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심리적 위안, 너만 하면 됐어, 이제부터 평화를 찾아, 뭐 이런 메시지를 드리지 아니하고, 또 기억의 운동이라고 하는 고단한 노동을 드립니다. 고단하지요. 저는 인간의 최대의 위대한 힘은 강력한 힘이 아니고 안간힘 같아요. 안간힘.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 삽니다. 기억도 안간힘을 다해서 갖는 것입니다. 그 안간힘을 같이 나눴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벗이라고 말하는 거죠. 친구라고 하는 거고, 그런 뜻에서 인문학의 역설을, 여러분들 역설, 패러독스, 그러니까 인문학의 역설을 받아들이시면, 인문학이라는 게 불편한 학문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통찰과 새로운 어휘의 어떤 그 창을 열어주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하여튼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송린 이음터에서 이렇게 주관하신 인문학 강의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과 기억과 시간, 행복과 선물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공자 선생과 또 윤동주의 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제 의견을 참조하셔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제 강의를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이제 마쳐지면 우리 송린 이음터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송린 이음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더욱 다양한 이렇게 정보와 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하셔서 좋은 정보도 나누시고 또 훌륭한 강의도 보시고 또 송린 이음터에서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